모든 걸 포기하고 그놈을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임신 8개월. 저는 런던에서의 삶을 모두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운영하신다는 인사동 찻집. 단 하나의 단서만 들고서요.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해리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고 30살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13살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포크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눌해지셨습니다. 엘리자.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5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5시간의 수술 끝에 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뇌를 다루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학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파티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저는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런던 의과대학이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의대 중 하나였습니다. 6년을 공부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수술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어떤 날은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서서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린 그 의사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런던 대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신경외과 병동이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뇌출혈 환자를 살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뇌를 수술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과장님은 제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자네는 천재야. 손이 정말 섬세해. 1년 후 영국 신경외과학회에서 젊은 의사상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수술 기법 개발로요. 시상식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딸아.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엔 늘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습니다. 수술실과 병실만 오갔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당직을 섰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홀로 차를 마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환자를 살폈습니다. 저녁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켄징턴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의학 논문을 읽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직을 서거나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을 뵈러 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은 런던 북부 하이게이트에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넓고 방이 10개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외과 의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약사셨습니다. 둘 다 명문가 출신이셨습니다. 일요일 오후마다 부모님 댁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고급 자기 찻잔에 얼그레이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요즘 일은 어떠냐? 좋아요, 아버지. 이번 주에 수술 5건 성공했어요.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아, 결혼은 생각 안 하니?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이요, 어머니. 일이 바빠서요. 이제 30인데. 친구들은 다 결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학 동기 제시카는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소피아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일만 하다가 늙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방법을 몰랐습니다. 연애를 할 시간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국제협력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슨 선생님, 서울에서 열리는 신경외과 학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인가요? 2023년 6월입니다. 일주일 일정이고 발표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한국인이었습니다. 민지라는 친구였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빠졌습니다.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4년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학회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뇌종양 수술 기법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2개월간 준비했습니다. 2023년 6월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달랐습니다. 습도가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넓은 도로가 보였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강남 근처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설레었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강남역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당신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학회는 나흘간 이어졌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첫날은 등록만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셋째 날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뇌종양 최소 침습 수술 기법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발표장은 3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대학병원의 엘리자베스 해리슨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했지만 중간중간 한국어를 섞었습니다. 40분간의 발표였습니다. 집중력 있게 진행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한국 의사가 물었습니다. 합병증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2% 미만입니다. 기존 방법보다 3% 낮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컸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나중에 협력 연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한국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발표 훌륭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런던에서 왔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관광 계획은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 구경 오시겠어요? 서울중앙병원인데 신경외과 시설이 좋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봤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상우. 저는 제 명함도 건넸습니다. 학회가 끝났습니다. 남은 열흘은 여행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혼자 서울을 구경하려던 참이었죠. 학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코엑스를 나왔습니다. 강남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런던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도에 젊은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자를 살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발작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사예요? 구급차 불러야 하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분 넘으면 구급차 부를게요.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환자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발작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3분 정도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죠. 5분 넘으면 응급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4분이 지났을 때 발작이 멈췄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발작이 있었어요. 병원 가셔야 합니다. 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 안 먹어서 그래요.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환자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환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는 걸어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남자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혁입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해리슨입니다. 런던에서 온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런던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180cm쯤 되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서울 구경하실 계획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건네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 받아둘게요.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서요. 조심히 다니세요. 저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단정했습니다. 의사 가운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습니다. 민준혁,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연락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강남역에서 만난 엘리자베스입니다.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자를 보내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것 아닐까요? 부담스러울까요? 하지만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 앞에서 만나요. 제가 좋은 곳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습니다. 30살. 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을 열고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어볼까요? 아니면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을까요? 결국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내릴까요? 올릴까요? 결국 반만 올렸습니다. 가볍게 화장도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였습니다. 너무 일찍 준비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호텔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그냥 서울 구경을 함께 하는 것뿐인데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9시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섰습니다. 광화문 동상 앞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정각 10시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달려왔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사실은 설쳐서 3시간밖에 못 잤지만요. 오늘은 경복궁부터 가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경복궁은 가까웠습니다. 10분만 걸으면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제 환자 걱정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본인이 거부하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넓은 광장, 높은 성벽, 화려한 건물들. 저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죠? 조선 왕조의 전궁이었거든요. 우리는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제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근정전이에요. 왕이 신하들을 만나던 곳이죠.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붕의 곡선이 우아했습니다. 처마의 조각이 섬세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영국 왕궁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죠? 동양의 건축미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회루, 자경전, 향원정. 준혁은 각 건물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연못 보이시죠?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연꽃이 피면 정말 예쁘대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600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정말 소중히 여기거든요. 전쟁으로 많이 파괴됐지만 다시 복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궐을 다 둘러본 후 우리는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집에서 살아요. 불편하지만 전통을 지키려고 하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옥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나중에 가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럼 인사동 가서 점심 먹어요. 우리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골목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설명해 줬습니다. 비빔밥이랑 갈비찜이 맛있어요. 뭐 드실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빔밥 먹을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화려했습니다.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돼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소하고 매콤하고 달콤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한국적인 맛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예품 가게, 찻집, 화랑. 저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한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좌식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주문했습니다. 국화차 2잔 주세요. 차가 나왔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국화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예요.
우리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런던은 어때요? 사는 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빠요. 정말 바빠요. 하루 16시간씩 일해요. 힘들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환자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준혁이 공감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같아요.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정말 정신없어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공감이었습니다. 오후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준혁이 제 옆에 섰습니다. 2천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그죠? 우리는 전망대를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각 건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가 한강이에요. 저기가 여의도고 저기가 강남이에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어딘가 정이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한강 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녁은 남산 아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삼겹살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상추에 싸서 드시면 돼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정말 좋아해요. 회식할 때도 삼겹살 먹고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혁은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샀어요. 드세요. 저는 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건너편 불빛이 물에 비쳤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편안한 하루는 오랜만이에요.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하루를 보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응급의학과 일이 힘드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죠. 야간 근무도 많고 응급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교대 근무라 생활이 불규칙하고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신경외과 수술은 길 때는 10시간도 넘어요. 친구들이 저를 유령이라고 불러요. 만나질 않으니까요. 그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통하는 부분이 많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별이 안 보이네요. 서울은 불빛이 많아서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별이 안 보였습니다. 런던도 그래요. 도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밤하늘이 온통 별이었죠.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밤마다 별을 봤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또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호텔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밤늦었는데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감사해요.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내일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푹 쉬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고 이태원에서 브런치를 먹었고 홍대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하루는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망원시장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호떡 꼭 먹어봐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예요. 우리는 호떡 가게 앞에 섰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인기가 많네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30년 된 가게예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거든요.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15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반죽을 눌러 호떡을 만들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준혁이 호떡을 받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했습니다. 속에서 시럽이 흘러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죠?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랑 자주 왔던 곳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랑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는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한국 음식 정말 다양하네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부산은 해산물이 유명하고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하고요. 나중에 지방도 가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준혁은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주도 가볼래요? 거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바다도 예쁘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어느새 준혁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혁이 보내준 문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뭐 할까요? 매일 다른 곳을 갔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청계천, 덕수궁.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준혁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준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당신을 봤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명함을 줬는데 연락이 올까 말까.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준혁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 같은 건 제 인생에 없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이 기대되고 하루가 즐겁고 미래가 기대돼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흘 후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준혁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이 런던으로 돌아가도 계속 연락할 거예요. 영상 통화하고 문자하고 이메일 쓸 거예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런던으로 찾아갈게요. 제가 휴가 내서요. 당신 병원도 구경하고 런던도 구경하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준혁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강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준혁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엘리자베스. 저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저도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혁.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제주도 갈래요? 내일 모레 런던 가시잖아요. 그 전에 꼭 가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주도요? 갑자기요? 네. 당직 바꿨어요. 이틀 비었어요. 같이 가요. 제주도 정말 예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시원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준혁이 운전했습니다. 먼저 숙소 가서 짐 풀고 성산 일출봉 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숙소는 서귀포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우리는 성산 일출봉으로 갔습니다.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웅장했습니다. 바다 위로 솟은 화산이었습니다. 올라갈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올라가요. 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200m 높이였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전망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준혁이 제 허리를 잡아줬습니다. 조심해요. 바람이 세요. 우리는 함께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제 어머니 이야기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인사동에서 찻집을 하세요. 정원 찻집이요.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찻집 일하시면서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 거예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니시네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언젠가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머니가 당신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어머니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세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도로 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15분 걸렸습니다. 우도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죠? 제주도 바다는 특별해요. 우리는 해변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엔 협재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일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변에 앉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준혁, 그런 말 언제 배웠어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지금 즉석에서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별이 정말 많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는 별이 잘 보여요. 도시랑 달라요. 우리는 누워서 별을 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카시오페이아 자리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별자리 어떻게 아세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시골에서 밤마다 별 보면서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별 많이 봤어요. 영국 시골이었는데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비슷한 게 많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각자 방 쓰세요. 제가 2개 예약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잠 안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사랑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혁.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준혁의 품에서 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준혁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은 제 2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안에 꼭 연락할게요. 매일 문자할게요. 영상 통화도 하고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에 런던 갈게요. 제가 휴가 내서요. 꼭 갈게요. 기다릴게요. 준혁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항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엘리자베스.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혁. 정말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혁을 놓아야 했습니다. 갈게요. 조심히 가요. 연락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과 함께요.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인데도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켄징턴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2주간 비워뒀으니까요. 짐을 풀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집에 왔어요. 당신 생각나요? 보고 싶어요. 저도 답장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병원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술, 회진, 진료.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술이 2건 있어요. 잘 지내고 있죠? 처음 이틀은 답장이 잘 왔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오늘 응급 환자 많이 왔어요. 당신 생각나요? 사랑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이상했습니다.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4시간, 6시간, 12시간. 5째 날부터 답장이 끊겼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더 보냈습니다. 준혁, 왜 연락이 안 돼요? 걱정돼요. 무슨 일 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막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사고라도 난 걸까요?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걸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괜찮아?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뒤졌습니다. 서울중앙병원 관련 사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준혁 선생님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요. 답장이 이틀 후에 왔습니다. 해당 의사는 현재 해외 의료봉사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의료봉사? 그럼 무사한 건가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봉사면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저는 그저 짧은 인연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토가 났습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 계속됐습니다. 생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퇴근 후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분, 2분, 3분.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의 아이였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어 기뻤지만 혼자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준혁은 어디 있을까요? 왜 연락이 없을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료 산부인과 의사가 제 배를 살폈습니다. 축하해요, 엘리자베스. 7주 정도 됐어요. 초음파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또 울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제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건강해요. 축하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배는 아직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안 되니 이메일이라도 써야 했습니다. 준혁, 저예요. 엘리자베스예요.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7주 됐어요. 연락 주세요. 제발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건가요? 혼자서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이게이트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 저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리자베스 양.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 딸아.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저는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찻잔 놓는 소리가 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의사고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한 거야? 우리 가문에서 이런 일이.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워라.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만약 그 아이를 낳으면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 집에 다시 오지 마라. 유산도 한 푼 없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이를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정신 차려. 내 인생이 망가져. 의사 경력도 끝나는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함쳤습니다. 나가라. 당장.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다음 날 저는 병원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과장님이 놀랐습니다.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사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데요? 우리 병원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과장님이 눈치챘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일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출산휴가 쓰고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부모님과 단절된 상황에서 병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과장님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존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동료들은 만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다시 생각해봐요.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아이 낳고 돌아와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아이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건강하게 아이 낳아요. 연락해요. 우리 친구잖아요. 저는 감사했지만 슬펐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런던 외곽 브렌트포드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생활비는 비쌌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임신 넉 달째였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준혁도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준혁, 당신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돈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식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임신부는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의사가 걱정했습니다. 산모가 이렇게 마르면 안 돼요. 잘 드셔야죠.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할인 식품을 샀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이었습니다. 빵, 우유, 과일. 그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5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준혁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키울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저는 마지막 저축을 털어 항공권을 샀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70만 원이었습니다. 돌아올 돈은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의학 서적 2권, 그리고 준혁이 준 명함 1장.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런던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빅벤, 타워브리지, 템즈강. 제가 평생 살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댁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하이게이트 언덕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죠.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왕복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도요. 귀국 날짜는요? 정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티켓을 발권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준혁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저를 거부하면? 만약 그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으면? 만약 그가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반가웠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시 왔어요, 준혁. 꼭 찾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숙소는 마포구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하루에 25,000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저는 준혁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방문객 출입은 예약제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혁 선생님 계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명함이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시거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병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준혁이 나타날까 싶어서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사도 거를 정도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이 어떡해? 지나가던 한국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거 받아요. 밥 먹어요. 뱃속에 애기 있는 것 같은데 잘 먹어야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에 돈을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받아요. 애기 생각해서라도요. 저는 그 돈을 보며 울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말했던 것. 제 어머니가 인사동에서 찻집을 하세요. 정원 찻집이요. 찻집. 인사동. 정원 찻집. 그 단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인사동 일대의 찻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 거리였습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찻집을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의사예요. 35살쯤 되고 응급의학과 전문이에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우리 손님 중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어떤 곳은 짜증을 냈습니다.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왔습니다. 하루에 10곳씩 돌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6달이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작은 찻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원 찻집. 저는 멈췄습니다. 정원 찻집. 준혁이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찻집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중년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준혁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눈빛. 여성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영국에서 왔어요. 준혁을 찾고 있어요.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배를 보았습니다. 불러온 배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준혁이 아이인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달 됐어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많이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여기까지 오다니.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나는 박은정이에요. 준혁이 엄마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준혁 어머니세요? 은정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준혁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눈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를요. 은정 씨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먼저 옷 갈아입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뱃속에 아기 있는데요. 은정 씨는 뒤편에서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큰 티셔츠와 바지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은정 씨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먼저 마셔요. 몸 따뜻하게 해야 해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아프리카 의료봉사 중이에요. 케냐요. 넉 달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거기는 통신이 거의 안 돼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안 되는 오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위성전화로 제게 연락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준혁은 모르는 거네요. 제가 임신한 것도 제가 한국에 온 것도요. 은정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준혁이도 얼마나 속상할지 몰라요. 그 애가 당신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은정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영국에서 온 예쁜 의사 선생님 만났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한다고. 매일 이야기했어요. 케냐 가기 전날까지도요. 저는 울었습니다. 준혁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정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2달 후래요. 12월 초래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2달만 기다리면 준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요. 찻집 2층에 방 하나 있어요. 좁지만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폐가 될까 봐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게요. 은정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손주 엄마인데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지내야죠.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잖아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정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은정 씨 댁에서 지냈습니다. 찻집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사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은정 씨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산모는 미역국 먹어야 해요.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애기한테 좋아요. 저녁엔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 튼튼하게 키워야지. 많이 먹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밤마다 은정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준혁 이야기 더 해주세요. 은정 씨는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응급실 의사들이 준혁이를 살려줬죠. 그 후로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병원 봉사, 양로원 봉사.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어린 준혁의 모습을요. 착한 아이였네요. 그럼요. 우리 준혁이 정말 착해요. 당신도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혁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진심이 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8달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아기 옷을 준비했습니다. 남자일까 여자일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둘 다 좋아요.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자였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은정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산부인과였습니다. 초음파를 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곧 만나실 수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은정 씨도 기뻐했습니다. 손자구나. 우리 손자. 병원을 나오며 은정 씨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혁이 돌아오면 같이 정하려고요. 은정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놀랄까요?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 도착이래요. 제가 마중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머님이랑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데리고 올게요. 은정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찻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4시, 5시, 6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까만 머리, 그을린 피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배낭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배를 보았습니다. 크게 불러온 배를요. 이게 내 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들이야. 준혁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연락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는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정말 우리 아들이야.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준혁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배를 피해서요. 고마워. 나를 찾아와줘서. 한국까지 와줘서.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은정 씨도 울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다 잘 될 거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책임질게요. 엘리자베스랑 아이 잘 챙길게요. 은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준혁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넉 달 동안 케냐 오지에서 의료봉사였어.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어.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 한 달에 한 번 위성전화로만 엄마한테 연락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미래잖아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런던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락 안 해요. 단절했어요. 준혁이 놀랐습니다. 왜? 아이를 낳는다고 했더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유산도 상속도 안 준대요. 준혁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있고 당신이 있으니까요.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챙겨줄게. 런던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병원 가자. 정식 검진 받아야지.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출산 예정일은 한 달 후예요. 1월 초예요. 산모 상태도 괜찮고요.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면 만나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기대된다. 병원을 나오며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결혼해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요? 여기서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당신은 제 아내고 우리 아들의 엄마예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준혁이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국제 결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혼인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도 준혁의 아내였습니다. 은정 씨가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찻집에서요. 동네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였습니다. 준혁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왔습니다. 준혁 아파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자. 은정 씨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방 챙길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엘리자베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8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저는 울었습니다. 준혁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하준아, 엄마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준이요. 이름 미나준이요.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준혁을 닮았습니다. 하준아, 아빠야. 사랑해. 그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